많은 사람들이 스페이스X가 화성에 집중하며 행성 간 삶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해요. 또 IPO가 미래 투자 기회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어두워요. 스페이스X는 더 이상 진정한 로켓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스페이스X는 데이터와 감시 제국이 되었고 스타링크가 일론 머스크 생태계의 나머지 부분에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합병 이후 xAI와 X는 모두 스페이스X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됐어요. 즉 IPO로 모은 모든 자금이 현금이 부족한 제국의 다른 부문으로 바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당신의 은퇴기금이 대중에게 로켓을 판매하는 회사를 지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죠. 2026년 5월 20일 스페이스X는 SPCX라는 티커로 SEC에 S1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회사는 1조 7,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했으며 6월 11일 가격 책정이 시작되고 6월 12일 거래가 개시될 때 750억 달러를 조달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대 IPO 시도였습니다. 알리바바는 2014년 상장으로 250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는 290억 달러를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그 거의 3배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IPO가 아닌 그 이후에 있습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종종 빅3로 불리지만 이 별명만으로 이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세 회사는 미국 ETF 자금의 약 75%를 통제합니다. 현재 S&P 500 기업 주식의 4분의 1, 이 패시브 인덱스 펀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대형 기업이 S&P 500에 편입되면 이런 펀드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매수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회의나 승인 절차도 없습니다. 돈이 그냥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조 7,7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첫 해에만 2,500억에서 3,000억 달러가이 주식에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벤처 캐피탈 회사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여러분의 401k IRA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주 정부 연금에서도 나옵니다. 미국인 약 6천만 명, 이 타깃 데이트 펀드나 전체 시장 펀드를 보유하지만 대부분은 스페이스X를 샀는지조차 모릅니다. 거래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규모를 비교하자면 3천억 달러는 NFL과 NBA 모든 팀을 합쳐서 사는 데 드는 비용과 비슷합니다. 이는 포르투갈의 GDP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미국 해군의 연간 예산보다도 큽니다. 2000년 3월 닷컴 버블 정점 당시에는 기술주가 S&P 500의 약 33%를 차지했었습니다. 2026년 초가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아마존, 애플 이 6기업만으로도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1조 7,700억 달러 규모의 AI 기업까지 더하면 이 차트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적 경고 신호를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IPO가 정말 일종의 구제 조치라면 당연히 드는 질문은 도대체 누가 실제로 구제받는 것이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제되는 쪽은 로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2년에 인수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인데 보도에 따르면 불과 몇 년 만에 미국 내 1일 이용자의 약 30%를 잃었고 여전히 광고 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투자할 의도조차 없었던 사업을 본의 아니게 구제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 440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곧바로 이름을 X로 바꿨습니다. 이 거래는 모건 스탠리가 주도하는 7개 은행에서 130억 달러의 대출을 받아 성사됐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채권 투자자에게 팔아 수수료를 받고 다음 단계로 가려 했지만 그 계획은 곧 무너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습니다. 순식간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광고비도 줄어들었습니다. 디즈니는 지출을 줄였고 애플은 잠정 중단했으며 IBM도 노출을 줄였습니다. 월스트리트 매수자들은 이제 그 플랫폼을 정가에 사지 않으려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인수합병 부채 거래로 평가했습니다. 2025년 2월 모건 스탠리는 55억 달러 규모의 시니어 X 대출을 달러당 97센트에 매각했습니다. 팀코, 시타델, 아폴로가 인수했습니다. 은행들은 손실 없이 빠졌지만 부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인만 바뀌었고 남은 부채의 연간 이자만 10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약 3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xAI와 합병하기 전에도 그 금액은 이미 X가 광고 수익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국 내부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스타링크와 스타실드는 현금을 창출했습니다. 펠컨9 발사는 꾸준한 수익을 냈지만 법적으로 X로 자금이 흘러갈 수 없었습니다.
각 회사는 각자의 장벽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벽은 2026년 2월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때 스페이스X가 xAI를 전량 주식 거래로 인수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우주에서의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위성 옆에 컴퓨팅을 배치한다는 등 흔히 들을 수 있는 유행어들이 있었지만 실제 효과는 통합이었습니다. 속임수였죠. xAI는 이미 그 전해에 X를 장악했기 때문에 xAI가 스페이스X에 합병되면서 부채와 의무도 함께 옮겨졌습니다. 전체 부채 사슬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하게 큰 재무제표에 얹히게 된 거죠. 스페이스X는 약 1조 달러의 거래에 참여했고 xAI는 약 2,50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전체 비상장 기업 가치가 1조 2,500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IPO는 1조 7,500억 달러로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합병 구조에 대해 공개 시장이 승인한 적 없는 상황에서 40%나 더 뛴 수치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정한 반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스코티시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는 영국의 존경받는 성장 펀드이자 오랜 스페이스X 후원자입니다. 이 회사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19.3%를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있지만 그 지분의 가치를 여전히 약 1조 2,500억 달러 회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IPO 요구액보다 약 5천억 달러 낮은 수치입니다. 이들은 공매도 투자자나 머스크 비평가가 아닙니다. 이곳은 업계에서 가장 헌신적인 보유자 중 하나로 IPO가 약 40% 과대평가됐다고 봅니다. 이번 상장은 화성 탐사 신규 자금 조달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적인 부채 더미를 인덱스 펀드가 반드시 사야 하는 주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수법은 미국 정부가 로켓을 구할 다른 곳이 없을 때만 통합니다.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10년간 준비한 함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60년간 우주 미사일 업무에서 한 공급업체에만 의존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보잉은 로키드와 경쟁했고 로키드는 노스롭과 경쟁했습니다. 레이시온, 현재의 RTX는 가격 면에서 모두를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이제 깨졌습니다. 2025년 말까지 스페이스X가 미국 국가안보 위성 대부분을 발사했으며 이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즉 ULA는 보잉과 로키드의 합작회사로 한때 이 분야를 지배했지만 이제 ULA는 소규모 업체로 전락했습니다. ULA의 벌컨 로켓은 연간 몇 차례만 발사되지만 패컨 9은 주 1회 이상, 때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발사됩니다. 2024년 스페이스X는 국가안보 발사 계약 21건 중 10건을 수주했고 ULA가 4건을 받았습니다. 노스롭 안타레스 로켓은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계약은 있지만 인진 비행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보잉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스타라이너 유인 캡슐은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사는 보잉에 42억 달러를 지급했으나 2024년 6월 첫 유인 시험 비행에서 두 우주 비행사가 9개월간 우주 정거장에 갇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이 그들을 지구로 데려와야 했고 이는 이 산업의 고급 분야 집중도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5대 방위 산업체인 로키드 마틴, RTX, 노스롭 그러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보잉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거래가 활발한 날에는 약 6천억에서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제 이것을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와 비교해보세요. 한 회사가 전통적인 미국 방위 산업 전체를 합친 것보다 약 2배 반이나 더 가치가 있습니다. 펜타곤은 즉시 우주에 위성이 필요할 때 대안이 없고 대기 중인 두 번째 공급업체도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펜타곤이 그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발사가 지연되면 펜타곤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일반적인 고객 관계가 아니죠. 한쪽이 모든 주도권을 쥐인 단독 공급자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로켓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짜 돈이 되는 건 로켓 위에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천문학자 조너선 맥도웰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으로 궤도에 작동 중인 스타링크 위성이 거의 1,300개에 달합니다. 그 숫자는 너무 압도적이라서 잘못 들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위성을 다 합쳐도 한 민간 기업이 소유한 것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광대역 네트워크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생각지 못한 것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공개된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 5만 개가 넘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로열 캐리비안은 스타링크를 통해 자사의 크루즈 선박에서 빠른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해운 회사들은 컨테이너 운송 경로 설정에 스타링크를 활용합니다. 스타링크는 2025년에 114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은 44억 달러였습니다. 그 자금은 이제 제국의 다른 부분을 지원합니다. xAI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는 멤피스에서 20만 개 엔비디아 H100 칩을 운영 중입니다. 각 칩의 가격은 약 3만 달러입니다. 전기를 켜기도 전에 하드웨어 비용만 약 6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모에도 불구하고 xAI는 2025년에 약 64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제국에서 수익을 내는 몇 안 되는 부문이 이제 가장 비용이 큰 부문을 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이를 감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미성들은 시속 17,000마일의 속도로 매일 164개의 국경을 넘나듭니다. FCC가 미국 내 허가를 취소해도 지상국은 카보베르데나 싱가포르로 옮기면 되고 EU가 스페이스X 지사를 찾아내도 서류만 바꾸면 됩니다. AT&T는 1984년 정부가 분할하기 전까지 미국 전화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법원이 관할할 수 있는 단일 국가 내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모든 국가의 상공에서 동시에 활동합니다. 지구에는 적합한 법정이 없습니다. 하드웨어가 IPO에서 주장한 대로 작동한다면 그 프리미엄은 타당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스타링크 주력 기종은 V2 미니입니다. 미성 한 대당 4배의 대역폭을 주장했지만 실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조너선 맥도웰과 킵트랙의 데이터를 보면 전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1,6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발사되었지만 그중 1,500개 이상이 이미 궤도 이탈했습니다. 일부는 계획된 퇴역이었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V2 미니 배치가 추진기 문제와 연료 누출을 겪었습니다. 이 결함으로 위성들은 발사 후 몇 달 만에 조기 궤도 이탈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FCC 제출 문서에서 이를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조기 고장은 회사에 2번의 손실을 안깁니다. 첫째, 위성이 더 이상 구독 수익을 벌지 못합니다. 둘째, 다음 펠컨 9 발사는 네트워크 확장이 아니라 고장난 위성을 교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네트워크에 이는 큰 문제입니다. 1조 7,700억 달러라는 몸값은 그런 성장을 요구합니다. 2026년 초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주요 대역을 낮췄습니다. 지구 상공 340마일에 있던 위성들을 대략 300마일로 낮췄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더 낮은 궤도는 충돌 위험을 줄이고 고장난 위성이 대기권에서 소각되기 쉽게 만듭니다. 하지만 숨겨진 대가가 있습니다. 이미 그 고도에 있는 모든 위성은 새로운 고도로 내려가기 위해 추진기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료가 즉시 소모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연료가 줄어들고 운용 수명도 짧아집니다. 이것은 미성 교체 주기와 네트워크 노후화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가 7대 중 1대에서 조기 엔진 문제가 있는 모델을 출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부는 수리되고 일부는 교체되며 생산 라인은 계속 움직이지만 비용이 쌓이고 평판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건 안전 문제입니다. FA는 2025년에만 8건의 아찔한 근접 사고를 추적했습니다. 각각은 스타링크 위성이 다른 우주선과 반마일 이내로 지나간 사례였습니다. 매주 수백 건의 경고 알림이 발송되고 스페이스X의 충돌 회피 시스템이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결국 한 건을 놓치면 천문학자들이 캐슬러 문제라 부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번의 충돌로 파편 구름이 생기고 이 파편이 더 많은 위성과 충돌해 더 많은 파편이 발생하는 연쇄 반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저궤도가 한 세대 내에 쓸모 없어지면 기상위성과 GPS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채가 쌓이고 시스템의 하드웨어 문제가 나타나면서 상장은 그 무게를 감당할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뚜렷한 수익은 없지만 시장이 프리미엄을 줄 만큼 모멘텀이 필요했고 그래서 AI가 등장했습니다. 2026년 2월그 합병으로 xAI는 독립 스타트업에서 스페이스X가 소유한 회사로 단 한 번의 보도자료를 통해 변신했습니다. 이 거래는 전부 주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xAI 주식은 스페이스X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스페이스X는 주당 약 526달러, xAI는 주당 약 75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현금은 전혀 오가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누락됐습니다. 합병 1년 전 일론 머스크는 설리번 앤 크로멜에 xAI의 독립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들이 산정한 금액은 약 800억 달러였다. 합병이 끝날 무렵 이사회는 가치를 2,500억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같은 회사와 자산이지만 숫자만 달랐죠. 그 11개월 동안 사실 크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이름을 붙일 만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수익원도 없었습니다. 그록3는 2025년 2월에 출시됐고 그록4는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둘 다 오픈AI의 수익이나 엔트로픽의 기업 판매 실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챗GPT만 해도 2025년 상반기에만 43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엔트로픽의 전체 기업 가치는 2026년 봄까지 거의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록은 두 회사보다 수익이 훨씬 적었고 유료 가입자도 500만 명 미만으로 챗GPT의 590만 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xAI의 기업 가치는 IPO에 필요했기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여러 부분이 가격이 매겨지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성 사업은 매출의 약 6배에 거래됩니다. AI로 분류된 어떤 것이든 40배, 심지어 50배까지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회사가 상장되기 전에 AI 회사를 합치면 단순히 매출만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키지 가치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IPO 전 스페이스X에 XAI를 넣는 논리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스태킹이라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모래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소매 투자 및 금융 자문 사이트인 모틀리풀은 2026년 3월에 관련 수치를 분석했습니다. S1 신고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와 XAI를 합친 2025년 매출은 약 187억 달러에 달합니다. 1조 7,7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계산하면 주가 매출 비율이 거의 94에 달합니다. 참고로 시스코는 2000년 3월 닷컴 버블 당시 매출의 약 38배까지 주가 매출 비율이 치솟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스코의 주가는 약 86% 하락했고 예전 고점을 회복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고점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다면 주재 당국은 왜 이런 일을 허용했을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나 돈을 받고 움직이는 상원 의원, 몰래 작성된 규칙, 명확한 악당이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없고 오히려 더 나쁩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증권거래소는 대형 상장권들을 홍콩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업계 로비스트들은 그 상장권들을 다시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각각의 변화는 그 자체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유동주식 요건을 완화하며 공시 속도를 높이는 것 등입니다. 각각의 변화는 모두 그 자체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극적인 변화 없이 점진적으로 조정만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스페이스X 법안에 투표하지 않았고 규정은 각 주가 추가되며 점점 쉬워졌습니다. SP 다우존스 지수는 대형 IPO를 위해 자체 신속 절차를 운영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와 에어비앤비도 빠르게 편입됐습니다. 예전 규정은 단순했습니다. 새 회사는 지수 편입 전 1년 동안 상장된 상태로 거래돼야 했고 그 기간 애널리스트와 공매도 투자자가 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규정은 예외가 많아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X는 2025년에 187억 달러의 매출과 49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예전 규정이라면 손실이 큰 회사는 신속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가능해졌습니다. 정치적 요소도 작용했습니다. 2025년 초 행정부는 SEC에 비공식적인 국가이익 심사 트랙을 마련했습니다. 이 트랙은 국방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심사 속도는 빨라졌고 질문도 부드러워졌습니다. SEC는 이를 형식적 승인이라 부르지 않지만 서류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인 쪽도 마찬가지로 이상합니다. 스페이스X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서 감사를 받는데 이 회사는 테슬라도 함께 감사합니다. 이 두 회사는 매 분기마다 자산, 직원, 계약을 서로 교환합니다. 이런 것들 중 어떤 것도 규칙을 어기진 않지만 이렇게 큰 규모에서 기업 생태계가 겹치면 규제 당국이 불안해합니다. 불법이 아니라 복잡성 때문에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이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회계법인은 아서 앤더슨이었고 고객은 엔론이었습니다. 엔론은 한때 미국에서 7번째로 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파산 사건으로 인해 주주가치 74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연금 기금들은 수억 달러를 잃었고 22,000명의 직원들, 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6개월 후 아서 앤더슨이 기소되었고 1년 뒤 그 회계법인은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방위산업, 위성, 인공지능, 소셜 네트워크가 하나의 상장 티커로 묶여 단일 회사의 단일 공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덱스 펀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다면 무조건 사야 합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는 결국 대부분의 구조적 문제가 그렇듯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단계들을 거쳐 드러납니다. 6월 12일 종이 울렸고 이제 일어날 일들이 사람들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IPO는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이해하고 싶다면 일론 머스크의 추악한 진실을 보거나 이걸 클릭해보세요.